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갈등 격화 우려에도 실제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0% 상승한 25,316.5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1% 오른 2,779.0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4% 오른 7,645.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생산 증가 부담이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 하락한 65달러 74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WTI는 0.1%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1.8% 올랐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소비자 물가는 1.8%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달과 비교해서는 0.2% 하락했습니다. 같은 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1%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3.9% 상승을 소폭 웃돈 것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권을 심의하는 2차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2일 임시회로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만 출석하고 20일 정례 회의는 예정대로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감원이 마련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평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증시를 들썩이게 할 이벤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먼저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13일 국내 지방선거, 또 미국의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14일은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또 22에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요 이슈 분석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요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금주 대형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봅니다.
6월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항배까지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권을 심의하는 2차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임시회로 개최됩니다. 제재 수위는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짚어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8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5,300억 원의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좀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관망하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 소폭 상승 마감한 0.5% 상승 마감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0.5% 내외의 하락.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혼조 양상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각종 그 주요 수급 주체 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라면 외국인은 순매수 행보를 보였고요. 기관은 순매도 양상을 보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매수 행보가 보여지고 반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지난 2월, 3월, 4월, 5월 무려 4개월 동안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양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이죠. 5월 30 그리고 6월 1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 큰 폭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도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일단 매수 전환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시장 내 기대감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주 주간 단위로 약 한 2,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거의 3,000억 원이 육박하는 그런 순매수 국면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시장 상황의 전환 가능성 그리고 이때까지 상당 부분 우려를 나왔었던 소위 말하는 신흥국 국가로부터의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독립 가능성 벗어나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요소는 뭐니 해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부분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큰 폭의 어떤 그 순매수 전환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이번 주는 앞서서 최우정 앵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이번 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미리 지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12일, 13일은 우리나라 휴장이 되겠습니다. 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한치도 시장에서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 속에 직접 들어가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들의 어떤 그 포인트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정치적인 이슈라는 것과 통화라는 소위 말하는 시장 펀더멘털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요. 정치적인 이벤트 상황 뚜껑을 열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라는 부분 미리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화정책의 방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의 변화는 혹여나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후자 부분은 글로벌 시장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전자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이슈이다라는 부분. 정치적인 이슈와 통화적인 이슈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번 주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됩니다. 예. 일단요
한 4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남북 경협주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슬림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바이오 이슈. 분명히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후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G 주파수 경매, 이 주파수 경매일이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신주들의 움직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들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4차 산업혁명 관련군까지도 여기에 세력괴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미리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와 통화적인 이슈. 그 다음에 시장 결국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느냐. 결국은 실적과 관련되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이벤트 일정과 핵심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벤트들, 스케줄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글로벌 이벤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시간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지 시간은 현지 시간이고 우리 시간은 우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은 이렇다 할 일정은 없게 되겠습니다. 예. 아마도 상당 부분 시장 내 기대 반 어찌 보면 우려 반의 관망 양상 내지는 기대감이 조금은 섞인 관망 양상이 벌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에 있죠. 그리고 13일은 지방선거일로 휴장일이 되겠습니다. 14일 우리 장 시작하기 전 오전 새벽 3시가 되겠는데요.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금리 인상 부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금리 기준금리의 상승. 하지만 시장에서의 관심은 오히려 9월과 12월 추가적인 2차례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9월은 한번 건너뛰고 12월 인상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소위 말하는 점도표와 관련된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상당 부분 관심이 매겨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14일 오전 3시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지만 14일 저녁에는 또 ECB 통화정책회의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ECB 일단 긴축 행보 쪽으로 상당 부분 선회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ECB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가 확실하게 긴축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발표가 있다라면, 소위 말하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유로화의 ECB 통화정책회의로 인한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서 달러화의 강세가 다시금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신흥국 통화들은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터키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한 통화 움직임, 변동성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우리 시장,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수출, 무역과 관련된 흑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라는 부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외환 보유고의 안정적인 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러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오히려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15일에는 그리고 14일에 이제 또 그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러시아 월드컵과 관련된 어떤 그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이슈 시장 내 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의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염두에 두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15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5G 주파수 경매 그리고 미국 산업생산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14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일 5G 주파수 경매. 5G 주파수 경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치열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어떤 그 핵심, 신경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파수. 이 주파수를 과연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통신사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이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군까지 관심의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FOMC 회의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이 두 가지가 과연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엇박자를 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러화가 강세로 움직임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약세 움직임의 전환일 것이냐를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놓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슈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에서는 6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6월부터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요. FOMC의 관전 포인트도 함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FOMC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분명한 거.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예.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금리 인상의 속도가 3회가 될 것이냐 4회가 될 것이냐. 3회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올 하반기 이번 6월달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하반기 한 차례가 더 남았다라는 거. 조금은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차례를 더 하게 된다라면 총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4차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이 4차례가 전개가 된다라면 기준금리 1.0%의 인상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글로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과연 골디락스에 대한 기조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시장에서의 평가 부분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 아무래도 있죠. 물가 상승률 2%가 전제된 그런 어떤 그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여부 최근 들어서 조금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소간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 2% 다소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시장 내 의문이 서서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9월 달 한 차례 12월 달 한 차례 보다는 아마도 9월이나 12월 특히나 9월보다는 12월에 추가적인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bp 지금 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내일 모레죠. 14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14일 새벽 3시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25bp를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확대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금리 여기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외국인의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 가능성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대기에 있고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 그만큼 유효하게 외환보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지키기에 충분한 그런 외환보유고,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동결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은 좀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부분, 좀 많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일 오후 한 4시나 5, 우리 시간으로 한 4시 조금 넘어서 5시경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ECB가 긴축으로 선회를 하느냐, 아니면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고 당분간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해 두느냐, 소위 말하는 그들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달러화의 강세 전환 여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면 약세를 계속해서 약세 기조로 지금 바뀐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이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ECB가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 기조로 바꾼다라면 좀 상당 부분 우리 입장에서 상당 부분 좀 고무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달러화의 약세 기조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될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대를 분명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신흥국 금융정책,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에 포함이 될 것이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은 좀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적인 행보에 상당 부분 좀 달려있다라는 것, 이번 주 상당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복잡한 이슈, 이벤트들이 전개되기에 정신을 상당히 똑바로 차리시고, 그리고 그 스케줄 꼭꼭 챙기시고, 이 상황에 따라서 큰 그림의 변화, 큰 시나리오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물론 뭐 테마주들이나 이런 움직임 항상 챙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챙기신과 아울러서 이번 주 더욱더 챙기셔야 될 부분은 큰 흐름, 시장의 큰 흐름의 변화 부분을 챙기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이 지난 7일이었죠.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서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 또 개최가 됩니다.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가 된다면 8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바이오 업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아마도 우리 시장 장 끝나고 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한 차례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아울러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라는 부분, 판단에 따른 제재 수위입니다. 제재 수위다라면 거래 정지 며칠, 아니면 거래 정지가 아니라 상장 폐지일 것이냐,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아무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에는 조금은 좀 시장 내 그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분식회계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아니면 고의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 이 검찰 고발 그리고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주식거래 정지 XX1, 아니면 아예 상장 폐지, 아니면 주식거래 정지는 없는 그런 상황, 아마 내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 상당히 큰 바이오 업종 내 움직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6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말 그대로 소액주주만 8만 명. 더 나아가서 이게 소액주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주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주주로 회사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금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4%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그 제재 수위 여하에 따라 제재 수위의 강도, 강약에 따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본다면 비단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8만 명의 영향에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의 주주, 삼성전자의 주주까지도 이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선위의 의결 남겨놓고 있는데 과연 이를 과실이나 중과실로 생각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의로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실 또는 중과실이 된다라면 과징금이나 뭐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과실금, 과징금, 그 다음에 지금 감사인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소위 말하는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에 그치겠지만 만에 하나 고의로 판단이 되게 된다라면 검찰 고발과 통보 아우러지게 되면서 제재 수위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분명히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벤트도 많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이벤트발 변동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가 새롭게 떠오른 이슈냐 아니냐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무게중심으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이슈일 것이냐 아니면 무게중심을 지나서 이제 내려앉는 이슈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FOMC의 금리 인상, 금리 결정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무게중심으로 다가오는 이슈냐 아니면 저물어가는 이슈냐 생각을 하면 두 이슈가 조금 좀 교차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지방선거일을 전후해서 초반기는 너무도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시장에 주류를 이룰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에는 아마도 FOMC 회의 상당 부분 시장 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 주 초반은 정치적인 이슈, 주 후반은 통화적인 이슈가 시장 중심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요. 과연 철도와 도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인프라 남북 경협의 핵심은 인프라다라는 부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더 남북 경협주의 흐름, 긍정적인 흐름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겠지만 철도와 도로 관련 경협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남북 경협주에 대한 테마는 상당히 조금 당분간 차익 실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남북 경협주의 가장 중심점에는 철도와 도로가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남북 경협주의 기준 내지는 잣대로 삼아야 되겠다.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FOMC의 통화 결정과 그 뒤를 바로 따르는 유로존 22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서 달러화의 강세냐 아니면 달러화의 약세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는 신흥국들은 흔들린다 해도 우리나라는 안 흔들릴 수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흥국 통화의 불안감이 지금 계속되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역시 점점 지금 그 위기감 내지는 그 우려감 속으로 우리 시장도 좀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하시면서, 통화 기조, FOMC의 통화 결정, ECB의 통화 정책 결정, 다 결과물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달러 인덱스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지속적인 유입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로의, 아니면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부분, 분명히 이 두 가지의 흐름, 이 FOMC 회의와 ECB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찌 보면요, 조금은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 그리고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마무리해 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히려 점차 시장에 핵심으로 다가올 이슈와 이벤트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좀 변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결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물어가는 이슈 붙잡고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무엇일까,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다가오는 이슈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은 FOMC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2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대한 관심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말씀드려봅니다. 2분기 실적 추정 상향 업종 예를 든다라면요, 지금 증권 업종과 반도체 업종, 그리고 특히나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시장의 어떤 변동성 속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 주 318지수까지 반등을 줬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우선은 315지수부터는 굉장히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우선은 중요한 건 그거였죠. 새로운 이슈가 320지수를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목이었고요. 대신 그 구간들, 지금의 이슈 가지고는 얘네들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12지수까지 눌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도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매수를 오일청하고 관망하든지 아니면 매도 단타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는 312지수 지지력 부분에 왔을 때만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우선 저번 주 오전 중에 그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급락으로 313 지수까지 밀린 듯한 그림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316지수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316지수 저항권을 예상하고 싸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한 보합고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12지수 부근부터 매수는 노리신 게 좋고요. 316지수 부근부터는 무턱대고 쫓아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에 대한 우호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해외 쪽
지수들도 눌림 구간에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320 지수 돌파력에 대한 시황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더라도 얘네들은 눌림 매수에 아래 구간 단가 맞추는 대응들이 필요한 전략으로 오늘 또 316 지수 부근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313 지수 아래부터 눌림 매수, 그 다음에 반대 매매는 316 이상부터 반대 매매를 우선은 시행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지수에서 보자면 이 추세의 저항들 단가에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무모하게 쫓아가지 마시라는 전략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310 지수 위, 한마디로 312 지수부터 316 지수 핵심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시작하더라도 분할 대비를 해서 단가를 이 아래다 맞추는 싸움을 해야지 이 구간 안에서의 많은 물량이 투입돼서 싸우는 전략들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상 지지력들 312 지수의 예상 저항, 316 지수 예상 저항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들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달러화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선대 트레이더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통화정책회의 자체가 서로에 대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더구나 달러 인덱스 중요도가 예상되는 시점들입니다. 자, 저희는 우선 고가를 테스트할 걸 예상을 두고 매수로 전략을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95 지수부터는 다시 저항권을 예상하고 고가 중심으로 위아래로 논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93 지수 저번 주부터 지지력 확인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95 지수에서 93 지수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겠죠. 93 지수 지지력부터 93 지수 아래에는 눌림 매수 전략이 필요한 달러 인덱스의 향방이다. 한마디로 95 지수에서 93 지수 늘릴 걸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93 지수부터는 하방 제약의 반등 매수 쪽 배팅을 고려한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이제 지지력들을 받아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우선은 윗구간에서의 금요일 날부터는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노렸었습니다. 우선은 예상 경로는 이렇게까지 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94 지수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한 번 더 급락이 있으면 걔네들 잡고 매수 쪽으로 배팅하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매매를 지향을 했었고요. 자, 우선은 94 지수를 넘어가지 못하고 전 저가 아래에서 횡보하는 구간들 다시금 빠졌을 때 달러 매수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지력을 받아내고는 있지만 이 윗구간도 중요한 저항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저항일 가능성이 아직은 높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 쪽 배팅을 하더라도 분할 대비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 매수 쪽에 그 다음에 하방을 열어놓고 다시 무포관망 눌림의 매수 쪽 배팅이 유리하다.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좀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저희가 윗구간에서의 매도 전략들 끌고 왔었고요. 그 매도 전략들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전 고가들도 약간 깨고 반등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도에 그 다음에 무포 관망을 위주로 싸웠었고요. 그렇다면 아직은 이 구간들이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반등을 다시 한번 줬을 때 다시금 매도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시에 괴를 끌고 1,700달러까지 1.1700달러까지를 다시 배팅하는 전략들을 세운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최대 윗구간들 저번 주도 1.18500대를 맞고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 아시아 유럽장 이번 주 초반장에
매수 힘이 센지 아니면 매도 힘이 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은 윗구간들 1.18000대부터 단타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력은 1.17 650대에서 지지력 눌림 매수 배팅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큰 흐름상 다시 윗구간 그 다음에 아랫구간까지를 저항을 크게 다시 두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 이후에 그 다음에 목포 간망에 위에서 매도 아래서 매수 전략을 다시금 늘려놓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먼저 매도 쪽으로 빠질지 매수 쪽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기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단타 눌림 매수 위주의 전략을 펼친다. 우선은 저가를 낮추지 않는 구간 지지력을 받아내는 도중에는 여전히 이 급등 급락이 있었던 구간들 보합권으로 예상을 하고 싸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왔을 때 롱포 매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67달러 저항에 그 다음에 64.80 지지력들 예상을 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우선은 지속적으로 67달러는 안착하기가 어려운 그림으로 저번 주 내내 싸웠었고요. 우선은 저희가 68.50에서 추세 매도, 그 다음에 64.50부터 추세 매수 이렇게 큰 그림들 저번 주에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최고가, 최저가를 친 상태에서 보합 혼조세 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추세 저항은 약간 깬 상태고요. 그 다음에 채널로 인지했을 때는 하단부 지지력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상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 구간 혼조세는 그대로 예상을 하고 싸워야 될 거고요. 신저가를 낮추게 된다면 얘네들은 하단부가 추가적으로 열릴 걸 가능성을 보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 올라갈 때는 67달러를 안착하지 못한다에 배팅을 거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 구간 하단부는 지지력에서의 눌림 매수 배팅만 가능한 구간이다. 아무래도 힘들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혼조세의 보합권 매매 전략을 여전히 펼치시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들 아랫 구간들 열려있지만 윗구간보다는 아랫구간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랫구간을 깨기 위해서는 윗구간이 정확하게 막히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짧은 구간 혼조세를 예상하시고요. 예상 지지력은 64.80대, 64.80대 67달러. 우선은 매수 쪽 채널을 그대로 여신 상태에서 얘네들 단타,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치시고요. 걔네들이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절을 잡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 이후에 추세 매도는 67달러 이상에서 추세 매수는 63달러 아래에서 다시 큰 그림들을 노리는 게 좋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얘네들은 이번 주 시초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 구간, 작은 구간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신 이후에 걔네들이 수익이 났다면 이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도 펼치시고요. 이절이 되거나 손절이 나가신다면 다시 위아래 전략을 넓혀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외 선물 쪽은 지속적으로 통화정책 회의를 눈치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은 보합권부터 큰 보합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 윗구간들 지지력이 빠진 상태에서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열려있고 중심 구간에 대부분 놓여있는 모습들이죠. 중요한 이슈를 기다리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보고요. 1295달러는 여전히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단부 지지력이라고 아랫 구간에서 여러 번 받아냈던 자리들은 아직은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구간들 아직은 지지력이라고 예상을 하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까지 부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치는 전략을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얘네들은 아직은 수렴 구간의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들이었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종목에 집중해서 지금 장에서 수익 날만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